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와!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또 추석 연휴가 그냥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인데요, 비 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영아님께서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입니다. 하늘이 슬프지는 않을 텐데 일단 비를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써니님은 꽁이님 날씨는 햇살 가득 마음은 먹구름. 안 편한 새벽 누가 좀 속 시원한 날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날씨는 햇살 가득인데 마음은 먹구름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이 좀 편하지 않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비가 그친 후 하늘과 바람이 가을을 훅 느끼게 해주는 아침입니다. 알림 설정하려고 들어와 댓글 1등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힘 빠지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 하루 또 살아보아요 이러셨어요.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한덕수 총리 지금 해임 의결이 지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했죠. 제가 의총 내용을 쫙 들어보니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런 말이 그냥 쫙 나오더라고요. 참. 어쨌든 오늘 되게 중요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한번 좀 이따가 차분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진아 화이팅! 이진아 멋져!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박용진은 잘렸나요? 이런 박용준은 잘렸나요?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시고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시간에 이제 또 얼마나 또 치열한 얘기들이 오갈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요. 30만 구독자 이벤트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요즘은 이런 이렇게 예쁜 하늘하늘한 이런 이걸 뭐라 그러죠? 연두색인가요? 어쨌든 이 꽃잎 모양의 편지지에다가 사연을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제 얼굴도 이렇게 좀 그려주셨어요. 예쁘죠? 저랑 너무 똑 닮았어요. 완전히 그냥 포동포동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청량한 영희님 사랑합니다. 꽉 막힌 하루 상쾌하게 뚫어주시는 변호사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분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포구에 사시는 김민정 양입니다. 이분은 만 19세? 만 18세? 미성년자. 우리 미성년자도 우리 걸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자, 어쨌든 자라나는 새싹에게 창피하지 않은 그런 방송 되도록 열심히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그림과 함께 엽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림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뉴스인사이드의 사서함 이런 식으로 늘 열려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씩 소식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손편지 보내주시는 정성이 정말 감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손편지만 제가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요. 커뮤니티 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뉴스인사이더 시청평, 바라는 점,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 개인적인 사연, 시국에 대한 주장 등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읽었던 그 사연의 주인공이 좀 꼭 소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지금 7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동생의 학자금, 동생 대학 등록금을 친구분, 지인분, 좀 연세 있으신 만두 잘 만드시는 그분이 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꼭 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연 뽑히신 분에게 고급 메모지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더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보면 이 그립톡 아주 예뻐가지고 제가 어제 몇 분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인기 많은 거는 텀블러더라고요. 텀블러. 메모지도 참 좋고요. 자, 어쨌든 많은 관심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응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혼자서 거의 한 2주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너무 기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적응되고 있습니다. 아, 적응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자, 사실은 이제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오늘 얘기해야 될 것들이 조금 몇 개가 있는데, 윤미향 의원. 네. 1심하고 2심하고 결론이 다릅니다. 네. 1심에서는 횡령액을 그냥 이제 영수증이 좀 없고 이래서 사실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1,700만 원 정도로만 인정한 게 있는데, 네. 이번 2심에서는 8천만 원이나 횡령액으로 인정을 하면서 네.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보다는 좀 더 상위에 있는 그런 재판부이기 때문에 뭐 2심에서 나온 그런 거는 좀 뒤집어지지 않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도. 그래도 금액체가 엄청나서 이게 조금 파장을 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요. 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어제 선고받았는데요. 네.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바뀌었고 인정된 횡령액도 1심보다 4배가 많은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네, 이 내용에는 그리고 지난 2월에 나온 1심 판단 대부분은 무죄, 그래서 1,500만 원 벌금형이었던 것이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보조금 관리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고, 후원금 횡령 인정 금액도 1심에서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벌금 1,500만 원은 이게 선고사범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 그러니까 금고나 뭐 집행유예나 진짜 이렇게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의원직 상실은 사실은 아닌데, 2심에서 갑자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게 되면 네.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양형 자체만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이제 2심에서 이렇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하게 된 법리적 근거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뒤집어주면서 파기환송시킬 수는 있는데, 이걸 좀 애매하게 됐어요. 자,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부죠.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서 사업비가 청구돼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면서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 의원은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횡령을 해버렸고, 그래서 후원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게다가 이런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서 여가부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로 됐던 것들이 또 유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이 장례비 명목,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1억 3천만 원이 조의금과 관련 없이 사용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 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고는 뭐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이게 형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 기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기자들은 막 특별히 막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죠? 네. 저희는 언급하진 않는데 어쨌든 윤 의원이 1심에서 26차례나 공판을 거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이 이제 항소심에서 8번 재판으로 이게 뒤집힌 것은 조금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네. 뭐 상고를 하게 되면 그걸 이후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미향 의원의 이 정대협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냥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 단체로 등록도 안 하고 돈 받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거의 10년 동안 모금한 자금 1억 원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우리는 이걸 업무상 횡령으로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든 것도 준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할머니의 아마 자손이 여기다 좀 이의를 제기하고 좀 그랬던 것 같죠. 네. 자, 유명원은 상고하겠죠.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오늘 한 총리 해임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이 이루어지죠? 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인 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오늘 쟁점은 민주당 내 표결 방향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전날 여러 차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 표결의 방향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당론은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늘 의총 다시 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오전에 뭐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11시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국회에 모이기로 했는데, 국회에서는 오늘 한 곳에서 지금 소식이 나왔는데, 네. 국회 사무처가 21일 날 국회의사당 외곽 문 개방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그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네. 일부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댓글에서도 봤더니 국회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20일째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거죠. 네, 사실상 뭐 부결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이것을 이제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요.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이제 표결 없이 실질 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제 비회기에 표결 없이 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대표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이 검찰의 정치 개입과 헌정 파괴를 맞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때문에 한 번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었고, 이번에는 이 대북 송금 이건 관련해가지고 좀 하는 건데,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사실은 많은데, 이 대표가 지난번에 나는 원하지 않는다, 가결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그 메시지는 조금 이상하다.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랑 틀리다. 이러면서 국민을 속인 거다. 이런 지적까지 나와요. 네, 일단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라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이 대표가 그동안 뒤에서 숨어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전면에 나서 민주당 전체의 체포 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지난 6월에 이 대표가 체포 동의안을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단상에서 이야기한 것은 비회기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후에 계속 기자들과 함께한 이야기에서는 비회기 때 해라, 그러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때 하게 된 것은 비회기 때가 아닌 본회의 때 한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제 표 부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비회기 때 들어오면 내가 여기 대해서 당당히 맞서겠다, 내가 체포 이 동의 관련해가지고 나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뭐 이게 회계 중에 들어오든 비회계에 들어오든 네가 여기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끝까지 일관되게 가야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어제 그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포동의안이 원래 제적유엔 가반 출석이고 가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결적으로 의견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하필이면 이제 19일차 단식하다가 쓰러진 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고 좀 기습적으로 되게 인간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참여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 불체포 특권 행사할래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니까 좀 명분을 그동안 주장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 비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런 그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메시지, 이재명 대표가 뭐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검찰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치 평론가들 일부에서는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검사처럼 법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단결하지 못하는 모습에 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되게 특이한 게 자기네가 법조인이야. 예, 검사들은 정치 검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치에 있는 의원들은 아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아니 왜 불체포 특권 뭐 행사 안 한다더니 왜 하고 있어? 이러면서 또 강경 모드로 가니까 야 이게 진짜 이상하구나 이런 얘기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한덕수 총리 있는데 왜 갑자기 해임안 표결이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 쇄신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이제 민주당이 지난 18일에 제출했고요. 이날 본회의에 오늘 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했고 제대로 총괄하지 못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총리 해임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이제 좀 보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가결은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승인할까? 다 지금 다른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나중랑님께서 민주당은 정치 검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째 용해인 의원 한 명보다 못합니까? 나라가 개판인데 차라리 신당 창당하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동수상님, 민주당 제발 정치 검찰 농간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앵두나무님, 그럼 죽이라는 거 아니면서 그냥 목 내놓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바다님, 검찰이 먼저 어긴 겁니다. 의원이 법조인입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했지 누가 국회의원들에게 체포 여부를 결정하래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해야 되는데 민주당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 변호사인데 말 좀 해보세요. 이 대표 제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얘기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캐비넷의 두려움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별로 저는 캐비넷에 들어갈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어제 얘기를 제가 쫙 들어봤는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민주당 좀 단결해서 좀 같이 좀 적이 누군지 알고 좀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역대급 예산 펑크. 이거 뭐 맨날 예산 펑크 한다고 하면서 난 솔직히 우크라이나 3조 준다는 것보다 좀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정지가 됐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슬금슬금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역대급 예산 펑크에도 조용한 예산 증액을 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은 청사 설비 개선 비용으로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비용이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예산 관련해가지고 뭐 나라가 거의 부도 바로 직전이다라는 얘기까지 대통령이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내가 네. 정권을 잡고 보니. 사실 뭐 그 얘기도 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역대급 예산 펑크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차마 국민들에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돈 엄청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청사 환경 개선 및 장비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위한 건설비에 38억 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편성된 건설비의 29억 원보다 약 10억 원, 그러니까 31% 증가한 금액입니다. 청사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별도로 편성됐는데 건설비, 운영비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은 47억 원이 2022년도에는 47억 원, 올해는 51억 원, 내년에는 65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습니다. 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도미노 예산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돈이 모자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청사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냥 설비 개선용으로 쓴 거다. 청사를 이전 안 했으면 그 청사 개선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좀 장난쳐요, 우리랑. 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시설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65억이나 들더라. 자,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필요한 곳의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네 쓰는 예산만 계속 증액하는구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가? 네, 그 과학 기초과학에 대한 필요한 R&D 예산을 삭감했고 이제 대통령실의 예산이 증액한다라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야당은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R&D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추가할 것이라는 조선일보에 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아직 국회 예산 심의도 시작 안 했는데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증액을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R&D 예산을 감축했던 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은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은 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맨날 가짜뉴스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죠. 지금 돈 없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은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을 대비해서 내년에 이제 치러질 것 때문에 국정 운영 평가 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17억 9,400만 원 정도에서 20억 7,600만 원으로 이제 좀 증가를 시켰는데요. 한 3억 원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도 82억 5,1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더 다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대통령실 R&D 예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선일보의 보도가 잘못된 거라면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조선일보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물어볼 거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9월 14일 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 명단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거 연합뉴스 거예요. 9월 14일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 월 달에 누가 나가고 몇 월 달에 누가 나가고 서로 얘기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젠가 그전가 월요일 정도에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런 사실 없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실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가짜뉴스잖아요. 연합뉴스 9월 14일자 뉴스 가짜뉴스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가짜뉴스죠. 우리는 공천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중립의무다. 이렇게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니까 알아서 얼마든지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사실상 공천에 관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거라는 거였는데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기사를 냈는데 그 다음에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누가 가짜예요?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합뉴스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연합뉴스가 가짜뉴스 했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최근에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그러면은 연합뉴스도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용 보도만 해도 징계하는데 방통위 형평에 맞게 말이 되는 대로 좀 합시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화부로 돌아옵니다.
하고 뒤에 당뇨 토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 합니다. 뉴스인사이다를 후원해 주시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다 해봐요. 돈이 있어야지 더 좋은 인프라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뭐 그냥 돈 달라 이러지 왜 구걸하지 이러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같은 마음으로 구입해서 하면 아주 건전하게 서로 다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국밥 8종 세트, 통통몰 광고, 통통몰 저희 사이트에서 이걸 구입하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죠.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노영희 TV에서 혹은 영인의 집에서 제가 이제 영인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괄호 열고 노영희 TV 할 건데 영인의 집에서 이 음식 만드는 거 저는 제가 그냥 다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반조리식품 다 사다가 같이 할 건데 그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통통몰의 국밥 광고 세트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자, 어쨌든 저희는 믿을 수 있는 제품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한번 구매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요. 검색창에 통통몰을 검색해 주세요.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곧바로 이슈삼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세병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입니다. 시사 맛집 이슈삼합 시간인데요.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변호사님들 중에 조씨성이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닐 텐데 조수진 변호사를 지금 저희가 화요일날마다 이렇게 모셔서 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신다식 변호사님이 이제 유튜브 못 나오시니까 제가 조상호 변호사님을 지금 모셨잖아요. 네. 아, 조씨들이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조씨들의 특징이 있나요? 무리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죠. 아, 무리 일으키는 조수진 의원 이런 분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는. 네, 지금 4번이나 당적을 바꾸시면서 당직을 4번 바꾼 거예요? 변신의 기재인 또 이제 이번에 조정 뭐 네, 이분?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주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어제. 원래 이분이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회계사 출신에 그다음에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분으로 영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영입된 인사들 중에 몇몇이 공천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탈당을 해버립니다. 공천이 목적이군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비례정당이 출연할 것 같으니까 위성정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을 대비하다가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반쪽짜리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발하잖아요. 21대 그랬죠. 총선에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원 지지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비례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네. 이제 합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탈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자신의 색깔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에 속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과정에 합당을 반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제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명을 받아서 다시 또 자신이 창당했던 시대전환으로 다시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아마 합당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4번째인데 네. 아마 지금 시대전환에서 합당이 안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합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지금 정당법상 대의원 그러니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국대의원대회 내지는 그 수임기관인 뭐 중앙위원회 같은 그런 데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의결이 안 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아마 그 당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5번째 이제 당적 변경이 되는데. 그렇죠. 너무하네. 근데 그분은 사실은 그분만 어제 들어간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조강한? 네, 조강한. 그 남양주 네. 민주당에서 당선됐던 그분이잖아요. 그분도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왜냐면
이분이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을 지내면서 네. 노무현의 사람이다. 본인을 포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안철수 씨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옮겨갑니다. 아이고. 그래- 이제 철새 정치인들이군요. 네. 그랬다가 네. 이제 안철수 씨가 결국에는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네. 다시 탈당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또 입당을 하셔서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남양주시장이 되셨는데 그랬다가 이제 남양주시장에서 이제 비행위로 올 6월이죠. 올해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네. 본인이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입당원서를 받아요. 오. 그 불법 때문에 이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필삼 변호사님. 네. 쫙쫙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조광한 그 또 있네. 전시장.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무리를 일으키면 조신데.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월에 결정이 6월에 아마 확정이 됐어요. 예, 대법원 네. 확정이 됐습니다. 예, 8월에 그 이번에 유명해지신 그 김태우 김태우 씨처럼 같이 이제 같이 사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아마- 시기에 대법원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둘 다 똑같이 사면권이 되면서 국민의힘으로 좀 이렇게 싹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특히 당적을 이제 바꿔가면서 뭐 김태우 씨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리 뭐가 좀 있었을까요? 뭐 미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조정원 의원이 그 네. 주목을 받는데 네. 조광한 전 시장의 포지션이나 그런 최근의 행보들이 사실 민주당을 현 모습을 보여주는 뭐 어떤 한계나 분열을 보여주는 그런 전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주간 용산 투 여의도인데요.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꼽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필삼 변호사님,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참 이거 할 때마다 고민인데 이번에 제가 제일 기억 남은 건 그 김행 아직 장관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자죠. 후보자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매우 주목을 받았잖아요. 와, 진짜 그분의 입은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꼽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6일 전에 얘기했던 미혼모 10대 임신 중지에 자기 결정권 없다라고 말했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며칠 전에는 필리핀 예를 들면서 필리핀 예를 든 게 적절한지 여부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 발언이 발굴돼서 또 이제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는 맞는 말이죠. 예, 그건 맞는 자체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완전히 부모와 분리에 대해서 국가가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면 다 해결이 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한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미사여구다?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뭐 미사여구 속에 쓰면 어쩔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국무위원을 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국가를 이제 이끌어 가셔야겠다는 분인데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안 되는 그럼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재의 결정과는 사실 별개로 국가가 이런 데 좀 책임지는 모습을 내가 보였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공격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이게 헌법의 결정에 대해서 장관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 네. 이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현 정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네. 법원의 결정, 판사의 양심에 대해서 매우 쉽게 얘기를 하고 매우 쉽게 무시를 하거든요. 이게
물론 뭐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 그다음에 비판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히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존중,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필요하고,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언론이건 그때 당시 야당이든 모두가 목소리를 합쳐서 그런 식으로 비판, 법원 결정 무시, 법원 판결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다면, 관용이라는 불어죠. 그런 톨레랑스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 말이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도망가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게 무조건 애를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예, 같이 느껴져요. 요 발언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그런 부분에 다 여성들에게 사회적 시각을 좀 이렇게 고쳐서 봐줘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낙태 금지를 주장하면서 이걸 결합시켜서 보게 되면 맞아요. 여성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거 여성의 없어요. 개인적 인격,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부분은 일체로 무시되고, 여자는 오히려 애를 출산과 양육의 낳아야만 되는 기계,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예. 기계처럼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바로 위험한 그 태도를 얘기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낙태가 불법인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도망쳐도 필리핀 여성들은 애를 낳더라, 원치 않은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하고 이런 주장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신 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을 긍정적인 사례로 묘사를 하고, 그해 2012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었는데, 요걸 보고서 이제 본인이 아마 이거 참 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보세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의사가 고발하고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 산다.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봐 임신 중지 시설 받으러 못 간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놔둬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고방식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휴, 정말 이분은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조 변호사님 어때요? 본인도 하나 꼽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물론 뭐 신원식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는 뭐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말고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 판사들의 그 약간 깊이 없는 헌법에 대한 자세,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분이 바로 잡았어요. 뭘 바로 잡았냐면, 저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자기가 교과서도 보고 하니까, 이게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본인의 소신도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넌 제대로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948년 8월 15일을 우리 건국절로 뭐 삼는 것이 맞네 어쩌는 이게 이제 누라이트 사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헌법 정신을 취해야 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 자신의 견해를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책을 갖고 와서 자기가 봤을 땐 책에서 봤던 거 교과서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래서 또 심상정 의원이 그때 당시 이균용 후보자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책을 들고 왔어요. 줬어요. 그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지. 보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역사책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법 전문에 1919년 3.1운동으로 건국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재헌헌법을 만들면서도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 수립일을 명백히 하고 있고 건국일을 거기서 네. 아예 명시적으로 건국일을 임시정부 1920년 임시정부 설립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역사 왜곡 시도가 있는데 대법관이 헌법 전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모르는 않고 거죠. 네. 지금까지 판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대법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이 되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약간 기괴하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저 어떤 단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10억에 상당하는 주식을 누락을 하고 결과적으로 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배당까지 받았는데도 자기가 잘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씩 배당 받고 막 만약에 그러던데. 이 건으로 기소가 네. 됐을 때 본인이 재판장이 됐을 때 피고인이 제가 잘 몰라서 그 법적인 걸 잘 몰라서 잘 못했습니다. 이러면 그걸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과연 이분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아예 안 그러죠 그분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자, 이균영 후보자에 대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아마 동의를 안 해줄 것으로 좀 이 판단이 동의는 되는데.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말거나 야당이 싫다고 하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지 의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제가가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자, 그것과 별도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요 자신이 창업했던 그 위키트리에 여성들이 문제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과 여성이 예뻐야만 남성이 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쓴 것으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한겨레가 확인을 해봤더니 김행 기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는데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김 후보자의 현 트위터 계정 이름하고 일치를 한답니다. 즉 김행 씨가 쓴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내용을 썼냐? 이 게시글의 일부는 성차별적 표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12년 7월 13일 등록된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베스트 10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반하는 상황 1위에서 10위까지 적힌 이미지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1위는 예쁠 때, 2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예쁠 때, 3위는 밥 먹고 밥을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도 모두 다 뭐뭐할 때, 뭐뭐해서 예쁠 때, 뭐뭐해서 예쁠 때, 뭐뭐해서 예쁠 때. 물론 이제 장난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자가 이렇게 이걸 그냥 단순히 장난으로 썼다라고 치부하기는 좀 복잡해요. 결론은 뭐냐? 해당 게시글은 결국 결론은 하나다.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걸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게 2013년도에 이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 가기 바로 직전에 쓴 거예요. 2012년 7월에. 예? 비슷한 시기 2012년 7월 1일에는 여성학 A4 답안지 뭐라고 썼길래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행 이름이 적혀 있어요. 즉 김행 씨가 썼다는 얘기겠죠. 이 게시물을. 이 게시물에는 여성, 우먼과 시간, 타임, 그리고 돈, 머니, 문제, 프로블럼 이 네 개를 가지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뭔가를 계산을 쭉 해놓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여성은 우먼은 이꼴 타임 곱하기 머니, 타임 곱하기 머니. 여성은 시간과 돈의 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은 문제다. 프로블럼이다. 우먼 이꼴 프로블럼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공식을 갖다 적어놔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예뻐지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 예쁘지 않은 여자는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인 거예요. 말하자면. 또 무슨 얘기는 또 나온 줄 아세요? 가슴 성형을 하지 않고도 가슴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또 올려요. 여러분 한번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2012년 7월 달에 이런 글을 진짜 잔뜩 써요. 과거 위키트리에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만약에 김행 그 사람이 맞다면 일상 속의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는커녕 그런 걸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런 사고방식이 맞다는 식으로
마치 농담인 것처럼 유머랍시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기자가 그렇게 글을 써서 올렸고 그러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물어봤대요. 과거 김행 후보자가 김행 기자 이름으로 위키트리에 이런 글을 작성하기 맞는지. 그랬더니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저는요. 사고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방송 나와가지고 얼마나 입으로 그냥 벌벌 말을 다 했는지. 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조국 전 장관 어제 뉴스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27일에 풀려난다는 건데요. 건강문제로 여러 번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절대 안 받아주더니 갑자기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갱상도 친구님께서 최윤순 씨, 즉 대통령의 장모가 보석 신청한 거하고 연결시켜서 장모 풀어주려고 정 교수 보석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게 정말 맞으려면은 네. 지금 행정부가 법원하고 보석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그 반세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을 할 만큼 충분히 어쨌든 형기도 지났고요. 사실 네. 지금 이게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됐고 막 아픈데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 당했기 때문에 풀어준 게 놀라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 풀어줄 때가 됐어요. 원래 풀어줬었어야 돼. 그 풀어줬어야 전에 되는 거라. 형식행정지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되죠.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걸 무시했던 게 좀 놀라운 거긴 한데. 근데 왜 갑자기 풀어주냐고요. 내 질문은 그거야. 왜 갑자기 옛날에 풀어줬어야 될 때 안 풀어주더니 사람을 그렇게 정말 죽을 곳까지 밀고 막 그러더니 이제 왜 갑자기 풀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기를 꽉 채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긴 왜? 있습니다. 뭐가 부담스럽냐고요. 아니, 몸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 전에 사실 결국은 그거에 연결되는 거니까요. 여론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적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걸 계속 정경심 목소리를 계속 그 구속 상태로 묶어놓는 것이 현재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이렇게 이익될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놨던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총선 전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눈치 보기 한 게 아닌가. 또는 내부에서 여당 내부나 정부 내부에서 이젠 더 잡아놓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젠 풀어줍시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석이 맞아요. 저는 일단은 이제 원래 그 가석방 기준이 우리 법상으로는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던 기준은 3분의 2죠. 예, 3분의 2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빠른 경우에는 한 절반 2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일찍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이제 4분의 3으로 높였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용시설이 일단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초과 수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기준인 4분의 3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걸 채웠어요 이미. 더 붙잡아두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사범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비일학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하필이면 최윤순 씨가 보석을 신청한 바로 그 타임에 보석에 대한 결정이나 보석에 대한 재판하기 전에 갑자기 27일에 너 풀어줄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더니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당연히 풀어줬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풀어달라 그래 막 이렇게 난리치던 검찰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법무부에서 가석방 한다고 하니까 띠용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얘랑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들 이상한 해석들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에 대한 얘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수액 단식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도 지금 단식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저도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에요?
네, 저 이경 대변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 그 애청하시는 분들도 그 사모님 되시는 분도 부인도 지금 단식 같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야 되게 좀 비아냥거리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자범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진짜 말 하나를 하더라도.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검찰의 지금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한가예요, 그냥. 과연 정당하다고 하면 네. 아니, 왜냐면 의원들 본인들이 결의를 했잖아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이제 저희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근데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할 기회도 그러니까 이게 별도 그러니까 이른바 무리해서 이른바 방탄국회를 연 적도 없고 그래서 비회기 공간도 열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회의 정기국회 회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시점을 딱 보시면 딱 그 추석 전에 이 이른바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한 그렇죠. 너무나도 정치적인 시점, 정치적인 고려가 잔뜩 들어간 영장 청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영장 기재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 관계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얘기하는데 그 위해 우려가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받다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검찰에서 그러니까 수사받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 사실은 객관적 물증 없이 그것도 진술 증거도 심지어 경험한 진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그 내용 자체의 진위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명확한 진술들에 의한 증거로 가득 찬 그러니까 네. 사실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찬 그러한 영장을 그것도 이렇게 정치적인 시점에 이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제기를 하고 거기다가 그 정치적 중립공화에 있는 장관은 앞서 나서서 자기가 막 유죄로 단정하면서 네. 이른바 깐족대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장 청구에 그 국회가 응한다? 그러면 국회가 스스로 행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른바 대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의원총회를 열면서 네. 이걸 당론으로 부결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많이 의견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이원욱, 조응천, 윤영찬, 홍영표 이런 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의기투합해서 좀 본인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서른 의원실에서도 비명계 의원이 또 모여가지고 네. 뭔가 쑥덕거리는 얘기가 이제 있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서른,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은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나 사실 그냥 나 가결표 던질 거고 변함없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얘기를 했어요. 약간 뭐 그 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었을 때 체포동의안에서 20몇 명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20몇 명만 이제 해가지고 영장이 약간 가까스로 부결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가결표가 한 표 더 많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더 그때보다 더 가결표가 훨씬 많아질 거다.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이른바 18명인가가 이제 넘어갔다고 보인다고 판단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그 다음에 20명 정도가 네. 기권을 했어요. 이제 이 기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론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가결표가? 18명의 가결표는 그때 당시에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부결에 박수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18표가 그 가결적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표 정도가 이제 그 기권표를 던졌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 이런 식으로 박수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추이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김필삼 변호사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럼 도대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그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속이 될 만한 혹은 체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구속돼야 될 사유가 있다. 중요 참고인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근거는 뭐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사실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 영장에 나온 게 백현동.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저기 성남 FC나 아니면 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과 법률적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특혜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개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제3자 뇌물과 같은 구조인 셈인데 이제 저기 북한 쪽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거액의 돈을 보내면서 자기를 네.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구조들인데요. 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법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리적 구조는 지금 기존에 된 것들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다르지만 적용되는 법이나 법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가장 시끄러웠던 대장동이나 위례 이런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게 그 업무상 배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그 의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계속 중복돼서 저기 축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그동안 묻혔던 사건들이 다시 제기돼가지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번에 보도가 된 것처럼 뭐 이게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하는 이유가 네. 오히려 이제까지 지금 검찰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낙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혐의와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검찰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때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시켜 성남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민간업자 로비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토지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의 배임이나 이런 걸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개발 특혜 이외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주장은 이거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기회 지원 등을 청탁받고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해줬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납해 준 것이다. 그리고 외화를 송금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 허가 없이 금융제재 대상에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북한에 500만 달러를 굳이 이재명 대표가 줘가면서 북한하고 뭐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방북과 스마트팜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 불법행위나 김성태 전 회장 쪽에 대납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런 죄가 한번 있었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번에 연결시키면서 위증교사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2019년 2월 달에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옛날 거 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재판 다시 받았는데 그 재판 받을 당시에 증인에게 허위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내가 허위로 나에게 유리한 대답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상원 변호사님 어때요? 일단 검찰의 특징이에요, 지금. 아, 왜냐면 특징이에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사건 내용 자체로 법원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때
꼭 별건으로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이 꼭 넣어요. 예, 이른바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별도의 혐의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대표적인 이 김용보 원장 사건의 경우에 핸드폰을 버리라 그랬다는 네. 둥, 무슨 그 백두대간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라 그랬다는 둥, 전혀 확인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관계 막판에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수십여 차례, 수백여 차례 조사로 압박해서 얻어낸 진술 끝에 그런 거 하나를 추가로 혐의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에도 이미 유동규는 본인이 오랫동안 써왔던 핸드폰을 자기의 내연녀에게 맡겨서 파기시키는 증거인멸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불과 며칠 쓰지도 않은, 새로 바꿔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은 핸드폰을 굳이 또 정진상 실장이 밖으로 버리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로 또 기소를 같이 묶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로 같이 기소한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방식의 수사를 씁니다.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진성 씨의 위증교사 의혹도 보면 네. 실제로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엔 대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유리할 것 같은, 딱히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네, 이 내용 네, 들어보면. 네. 근데 그 한 부분을 따서 이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위증을 한 것이고, 그 위증을 한데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적극적인 교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엮고 난 다음에 봐라,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는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을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수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온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가 도대체 무슨 청탁을 받고 해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네. 가요. 네. 경기도가 김성택에 무엇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는가? 아니, 그리고 경기도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 왜냐하면 무슨 방북수행단에 포함시켜달라? 네. 방북수행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통일부예요. 네. 왜냐하면 권위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거기서 방북 허가를 내주는 건 통일부기 때문에 이런 통일 등 대북 사업은 그 주도권이 이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사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통령과 의 권한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뭘 할 수 있다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800만 달러, 그러니까 500만 달러, 300만 달러라는데 앞에 예를 들면 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네네. 그걸 대납시켰어요. 네. 만약에 지금 검찰 프레임대로 대납시켰는데 대납시킨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대북 사업의 성과를 내서 이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네. 대납시킨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경기도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보전해 줍니까? 이미 돈이 나가버렸는데. 그리고 이미 거기서 뭔가를 지어졌으면 그걸 어떻게 경기도의 성과로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거는 쌍방울의 성과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구조 자체가. 아니,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또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다 채점해 놨습니다. 네, 그거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니네가 대신 돈 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쌍방울 얘기는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북 송금으로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쌍방울이 처음 등장하면서 시끄러웠던 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애초에 뭐 변호사비 어쩌고 대납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안다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부적인 무슨 자금 횡령이나 쌍방울 내부의 글로 도피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저기 쌍방울이 타니까 이 도피하면서 횡령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올해 초에 뉴스가 확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지금 문제를 삼는 건 이걸로 기소가 되겠지만 전혀 엉뚱한 대북 송금으로 흘렀습니다. 이 말은 될 때까지 파봤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파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이렇게 구성된 게 제대로 됐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면서 꼭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표결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정치검찰에 이런 거에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된다.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글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가 단식하면서 쇼를 벌이고 이제는 네가 또 가결시켜달라고 부결시켜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지금 욕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굳이 어저께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굳이 부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제 원래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요. 뭐냐면 입법부가 이렇게 행정위의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 이른바 행정부, 특히 행정부, 그리고 물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 체계 하에서 국민의 대표로 직접 선출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권한 행사에 남용이 없는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는지 이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입니다. 의혹제기.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책특권과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권분립의 최후보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아니라 이제 아마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주장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이 이런 국회의원에게 특권으로 보장될 게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장되는 방식으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내려놔라고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하고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이 청구한 이 영장이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에 그동안 계속 말려온 정치인들이 사실 기본적인 원죄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도 마찬가지지만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이 이게 그 권리장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시스템인데 이게 도입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권력, 사법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뭐 옛날에 왕이었을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 됐을 거고 이쪽에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루로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개인에게 뭐 특정 계급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정치적인 그런 탄압에 앞서기 위한 제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탄이라는 말로 계속 공격이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많이 말렸어요. 말리고 그래 면책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왔고 그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민주당 쪽에서 이런저런 자문도 하고 했을 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은 지금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단계적인 정치적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왜 헌법에 도입돼 있는지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불체포 특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 생각하시겠지만 헌법이 왜 이걸 규정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만의 제도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제도를 잘못 구성하거나 설계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명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의원을 구속해놓고 수사하는 거를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 이른바 체포동의안 내지 불체포 특권을 외국에서 잘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도주 우려가 1도 없는 국회의원을 잡아놓고 시작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거의.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비명계라고 이제 주장되는 그 가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오는 그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구속이 되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군인들에게 선거나 이런 앞으로의 향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아서 과연 그렇게 될 건지 또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한 당의 대표가 검찰로부터 그렇게 끔찍한 사법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오로지 그냥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공천이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받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걸 과연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최홍규님께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되게 침묵을 지키고 여러 가지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이나 혹은 여당의 행동이나 뭐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꾹꾹 참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던 분이 요즘에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면에 나서고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단식 만류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자, 이 대표는 중단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전직 대통령의 특히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현재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결론을 가졌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복,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격려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힘을 합치자고 하는 그런 그림,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전 정권 지우기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뭐 정치적인 어떤 선한 어떤 바람직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통째로 부정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친위 권력 구축에만 지금 매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 다른 뭐 목소리나 서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얘기할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네. 한 목소리로 지금 한반도 전체를 갖다 위기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대의와 가치에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견을 내지 않고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임 대통령이 전면에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 같은 걸 잘 생각을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정권 저도 이 방송한 지 좀 됐으니까 제가 사실 정권 초기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권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나아가서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이제 오늘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얻어맞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게 전 정권 지우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감사원에서 통계 조사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게 느낄 거고요. 네.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이쪽하고 같이 지금 공격을 받는 거니까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비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하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내용에 대한 고지는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과연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지금 돈 낼 때는 그렇게 그냥 천사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지만 정작 돈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 가입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중간 점검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은요,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영업시간 외에 필요한 연락이 있으면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방문 예약도 받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지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치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있으면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영신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최용규님도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요, 더민주 서울혁신회의 위원장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섰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 위원장, 더민주의 서울혁신회의 위원장이죠. 오성규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특히 민주당 내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좋아요, 알림, 댓글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